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양국의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성소수자 인권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켜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진정한 약자를 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이혼 조정 소식이 보도되면서 거짓 사실 유포자들이 확산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사실은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파병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유엔기와 태극기, 필리핀기를 든 기수단이 입장합니다. 필리핀 국가와 애국가가 연이어 연주되고 참석자들은 두 나라의 국기를 함께 펼치며 우정을 나눕니다. 코리아 네이버스와 필리핀 한국참전용사회 주최로 열린 필리핀 한국 참전용사 기념식. 필리핀 참전용사 10명과 그 가족, 에르스트 카롤리나 필리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정희 코리아 네이버스 이사장은 69년 전 나라의 운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필리핀은 기꺼이 파병을 결정했다며 참전 용사 중 다수가 노령인데 늦었지만 초청 행사를 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파병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7천 명이 넘는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초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르스트 카롤리나 필리핀 보훈처장은 필리핀이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보내준 한국의 지원을 기억한다며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양국의 특별한 우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참전용사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기꺼이 참전했다며 앞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nd when we were in need, after that fateful destruction brought by Typhoon Yolanda in Leyte, Tacloban some years back, the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responded. They sent the biggest contingent. We also pause and pray for those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those who offered their lives. 배동훈 국방부 군종정책실장과 백종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과장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는 필리핀 참전용사들과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등의 감사장을 수여하고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이 밖에도 필리핀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평화기념예배에 참석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양국의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성소수자 인권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켜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장 합신총회 목회자들은 가짜 인권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를 포함해 학생과 난민, 여성인권 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기독교계와의 마찰이 계속 빚어지면서 이제는 시민단체를 넘어 교단 차원의 반대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지난 1일 가짜인권 정책을 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밝히면서 단일 교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까지 해온 인권 정책들은
편향된 이념의 시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작 시급한 북한 인권 상황은 외면한 채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한 예장합신 2단 대책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라를 사탄으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을 옹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가실정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펴 국법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기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법을 우롱하고 국가를 향해서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금만 낭비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는 기관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 이 자체가 병든 기관입니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예장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김선우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개인의 양심 판단까지 전부 법으로 막아버리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싫은 것은 내가 싫다 할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삼열 예장합신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나라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삼열 목사는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작은 씨앗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장합신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극소수의 쾌락과 권력을 위해 가짜 인권을 조장하는 행위를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수의 진정한 약자를 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교 총연합은 이번 회동으로 평화공존과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론 통합을 통해 민족 화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연합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비상한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만남은 한반도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새 정상들의 내면적 결단이라면서 남북이 주변 4대 강대국들과 자주적 평화관계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실무적인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적 합의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교회와 늘사랑교회 월드비전 C채널 방송이 지난 28일 C채널 방송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관지 성관교회 목사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영 늘사랑교회 목사 역시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 기관은 오는 8월 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방문해 지역 어린이를 위해 생활 지원 사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후원 사업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BTS의 공연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며 K-팝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가운데서 한국을 K-팝만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국을 소개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청소년 기자단인데요. 조하연 학생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연 학생. 먼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청소년 기자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부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인디애나에서 살고 있는 조하연이라고 하고요. 올해 1월부터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이 뭔지를 우선 설명해 드리면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바로잡는 일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18년 이상 학생 중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50개 주에서 13명이 선발되게 됩니다. 저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중남부 지역 기자로 뽑혀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동안 기자로서 미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을 통해 알게 된 오리를 바로잡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하연 학생은 이런 활동을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그냥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한글 학교인데요. 작년에 18년이 되어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가 마침 협회에서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을 뽑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 지원해보라고 알려주셨고요. 한번 경험 삼아 도전해본 것인데 이렇게 선발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글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배우기만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또래의 미국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때 알게 된 게 미국 학생들이 BTS 같은 K-팝은 잘 알고 있지만 딱 거기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휴대폰을 쓰면서도 그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든지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고 혹시 한국에 대해서 들어보고 알고 있다 해도 아주 작은 나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 친구들에게 SNS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조금씩 업데이트해가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이 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색과 언어로 차별받는 한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알리는 청소년들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니까 우리 또 하연 학생 말대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조하연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현대 사회는 첨단 기술을 통해 더욱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첨단 기술이 시간을 거스르는 박물관에 접목된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에 마련된 시온의 친구 박물관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와 현재, 또 시간과 공간, 그리고 민족을 초월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감동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museum greets visitors with a profound introduction, stunning areas of Israel, while a map traces the land given by God to the 12 tribes, all set to originally scored music. The museum uses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example, this area is one of the largest touch panel exhibits anywhere in the world. Touch one of these panels, and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Christian Zionists throughout history.
The modern features like video mapping aim to tell new audiences one of the most compelling and often unknown stories about modern Israel, the role of Christian Zionism.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ddressed this history in a 2012 speech. I don't believe that the Jewish state and modern Zionism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Christian Zionism. I think that the many Christian supporters of the rebirth of the Jewish state and the ingathering of the Jewish people in the 19th century made possible the rise of Jewish Zionism. American Mike Evans built the museum to spread the word of Christian Zionism's place in history. Wanting a home for Christians to celebrate their heroes and their history. I found no place in Israel where Bible-believing Christians can go to, and they have heroes and they have history. The museum is based on years of research and this 2-volume set written by Evans. There's so many of them. I mean, if you just take George Bush, 1844, this guy was a Hebrew professor, and he wrote a book that sold 1 million copies on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yes, his 2 relatives were U.S. presidents. Others like Ord Wingate formed the first Jewish fighting unit in nearly 2,000 years, the beginning of the Israeli modern army we see today. Women like Corrie ten Boom and her family. The Nazis killed her father and sister, and she suffered in a concentration camp because they hid Jews during the Holocaust. And Swedish diplomat Raoul Wallenberg faced death to save Jews. In the dead of winter, Wallenberg joined the thousands of Jewish prisoners in the death marches to Auschwitz, trying to save anyone he could. What was it that to face death? I realized, number one, it was their Bible. They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and they loved the Word of God, and they were willing to commit their life for it. And with the Word of God came promises to the Jewish people. Those scriptural promises are woven through the exhibits, from Ezekiel to Isaiah to Abraham. According to the ancient writings, one day, God appeared to Abram and spoke the words that would give birth to the nation of Israel. For visitors, the experience is wow. It's an experience like no other. I mean, you go in there and it's interactive. You'll learn a lot of things that you probably never even learned. I thought this was one of the most impressive things I've seen in Israel in the time that I've been here. Many never knew the history and now want to tell others. I am going to tell everyone that I can think of, people in my synagogue, to come here to see how this beautiful land of Israel was not built just by the Jews, but by the Christians and the wonderful people who risked their lives to make us a homeland. For Evans, the museum lets the Jewish people know that although enemies surround Israel, they're not alone. They see Auschwitz and what they went through, and they see the alienation in the world today, and they come through it and they say, we're not alone. There's Christians who really love us. And it's just amazing to see that. It gives me hope. I'm not alone. That's enough.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연예인들의 삶은 세간의 관심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도가 지나친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 소식이 그랬는데요. 해당 소속사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몇 주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송혜교 씨의 파경 관련한 보도입니다. 좀 사실 연예인들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중기 씨가 이제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죠.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그 이혼이라는 그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 절차와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쌍방 간의 이혼에 합의가 됐을 때는 협의 이혼 절차에 가고요. 쌍방 간의 이혼에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유명인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쌍방 간의 이혼에 합의가 돼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이 협의이혼 절차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법정에 가서 재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도 서로 이혼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 법정에 가서 그 조정실의 대기실에서 앉아서 호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또 판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에 금방 알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혼에 합의가 돼도 재판상 이혼 절차,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은 이혼 조정 신청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이혼에 협의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 유명인들은 이혼에 합의가 돼도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처럼 이혼 소송이 이제 완료될 때까지 이혼이 될 때까지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도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알려지기를 꺼려서 보통은 성격 차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언론에 즉각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가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뭐 1년 전에 전기료가 어땠다는 둥, 또 뭐 살이 그동안 빠졌다는 둥, 또 뭐 탈모가 온 걸로 봐서는 이혼의 징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야말로 뭐 추측들이 정말 좀 무성하기도 했고 이걸 이제 SNS에 좀 퍼나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소속사가 좀 강력 대응 방식을 보였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송중기 씨가 이제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이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이 이렇게 이혼 사실 소송을 알리는 것이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송중기 씨가 잘못이 없고 송혜교 씨한테 어떤 결정적인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또 이런 추측들 그리고 이 추측들이 이제 찌라시 같은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사실과 접목이 돼가지고 마치 송혜교 씨한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니까 송혜교 씨한테는 이제 명예가 크게 이제 손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런 명예손상이 되는 여러 가지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정준영 씨 사건, 그 동영상 사건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동영상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을 짚었었는데 이번 경우도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물론 최초 작성자 외 유포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이제 정준영 씨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동영상을 단톡방에 이제 올려서 결국은 이제 성폭력 사건이죠. 근데 그 동영상을 다른데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찌라시를 결국은 작성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단순히 옮겨서 유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로 그냥 한번 재미삼아 유포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 또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사실은 명예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명예가 훼손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민사상 배상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도 굉장히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직접 명예훼손하는 이 얘기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형량이 다소 좀 낮기는 한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결국은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파 범위는 전 세계적이에요. 가령 어느 동아리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인데 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미국에서도 클릭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결국 그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인터넷상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찌라시 그 내용이 거짓 내용이라고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찌라시라는 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받아봤을 정도로 쉽게 좀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됐는데 이 찌라시를 양산하는 심리가 어떤 것일지도 좀 궁금한데 처음에는 기업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십거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찌라시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권과 정보지죠. 이제 이것은 이제 기업의 동향을 알아야 그래야 기업 운영하는데 유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로 돼서 일부분 사람들만 이걸 이제 공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기업이 정치권의 영향도 받고 또 연예인들의 영향도 받고 또 아주 큰 소속사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향이 소속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또 광고주인 그런 기업들은 그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키면 그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증권과 그 정보지에는 정치인의 동향이라든지 연예인의 동향도 동향이 이제 좀 늘어났죠. 네. 과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동향이 주로였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니까 일부 사람만 문서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는 그냥 카톡이라든지 이메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중들이 연예인들의 그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것도 가십거리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공중파 외에 많은 그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부 그 인터넷 매체들이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사익을 위해서 또 클릭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대중의 관심이 많은 찌라시 정보들을 이걸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찌라시 작성하는 쪽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또 작성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찌라시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거리들이 많이 작성되고 또 유포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문제인 게 이제 때로는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교나 직장 내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좀 찌라시의 폐해라고 하면 어떤 점들을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가령 이제 찌라시의 폐해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역시 명예훼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과거하고 달리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연예인의 경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는 일단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결국 그 출연한 그 모델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뭐 광고 계약을 뭐 해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에 출연하다가도 결국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되기 전에도 타격이 아주 크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공감대, 이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런 이 잘못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자들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것은 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적인 그 글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간단하게 뭐 성형을 해서 인공미인이다. 넌 자연미인이 아니고 대중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그 말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자살 시도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국민들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해도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대중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은 고소를 많이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환으로 하고 또 예전에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고소를 취하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취하해 주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수십 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것도 그 옆에 같이 남아있어야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이제 그게 사안이 밝혀지는데 그런 명예훼손적 글만 남아있고 고소했다 취하해주면 그것만 남아있어서 먼 훗날에 가령 손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잘못했다가는 전과자가 되기 쉽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네, 찌라시로 인한 폐해까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간음증이 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꾸짖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잠언 10장 19절에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구가 되어 있죠. 이 성구처럼 네. 결국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이게 남의 허물을 키우는 말인지 아니면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인지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심코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이런 것을 기억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허물을 키우지 않고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항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또 이 공감과 원치 않는 과도한 관심과는 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정글 바나와 부족 마을에서 바나와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봉헌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네, 글자가 없는 부족의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이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요. 아마존에 직접 다녀온 명성교회 백재용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먼 곳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먼저 성경 봉헌식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굉장히 감동적인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족 말로 전해진 사실 자체만 봐도 감동적인데 이번에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같이 가셔서 제일 먼저 그쪽 부족의 추장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함께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역이었던 게 마을 전체가 축제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사냥이 생존이기 때문에 뭐 저희처럼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글 속에 들어가서 직접 그 성경 봉헌식에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몇 날 몇 주를 준비해서 저희가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저희가 또 사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저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공식적인 성경 봉헌식 시작할 때 바나와 부족 전체가 그 아침부터 다 뭐 어린 여자아이부터 또 할머니까지는 다 화장을 하고요.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옷들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 봉헌식에 이제 부족이 찬양을 부르면서 방금 입장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군요.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추장이세요. 아,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추장이 직접 마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공급이 아니라 그럼 이제 부족 사람들끼리 서로 누가 더 많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모든 것을 전달할 때도 추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달한 성경책을 추장님이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 주시는 장면이었고요. 저 바나 부족이 좀 표정이 저분들은 감정을 드러낼 줄 몰라요. 그래서 웃지도 않고 뭐 어떤 무표정으로 반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그러셨겠어요. 보통 성교지 가면 이제 뭐 막 웃고 그러니까 환영을 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너무 낯선 표정으로 대하는 게 당황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은 이제 그냥 뭐 포옹 이런 게 최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스처예요. 그래서 저런 악수하고 이러면서 하는 모습들도 사실 저희에는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화가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3일쯤 건지. 지나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미소를 좀 띠더라고요. 그렇군요. 미소를 띠고
그렇군요. 네. 이 바나와 마을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처음에 인천에서 출발할 때 에티오피아까지 13시간 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 내리고 포토벨루 이렇게 비행기만 경비행기까지 총 30시간을 탔어요. 경유 시간까지 하면 이제 한 40시간. 이제 거기까지 해서 바나와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아마존 강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나오니까 3일 반이 걸려요. 3일이 넘는군요. 네네. 그 워낙 아마존의 강들이 다 약간 이렇게 굽이굽이 쳐 있어서 뭐 자는 시간에도 배가 달렸는데 3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가는 경로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바나와 부족 마을이 사는 풍경은 좀 어땠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뭐 사진으로만 보다가 도착한 마을 풍경은 가운데 이제 경비행기가 내릴 수 있게 활주로를 닦아놨어요. 잔디가 축구장 같이 멋지게 펼쳐져 있고 양쪽에 이제 가구들이 있는데 일단 전기 같은 거는 없고요. 전기가 없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글 나무들로 이제 나무 오두막 같은 집을 짓고 다 이렇게 양쪽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일단 감정 표현이 없는 걸 떠나서 마을 자체가 굉장히 평온했어요. 급할 것도 없고 재촉함도 없는 굉장히 평화로운 공간에 이렇게 착륙해서 내린 느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기온은 어느 정도 그러면 되나요? 아까 기온은 덥다고 40도 이상이에요. 40도 이상. 물론 습하겠죠. 85% 습하고 물론 저희는 건기 때 갔는데도 햇빛이 생각 이상으로 한 3분, 5분도 사실 햇빛 아래에 그냥 있는 거는 어려워요. 거의 이렇게 너무 강렬한 햇빛이어서 저도 가서 많이 타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생활상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음식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다녀온 PD 말로는 거북이 악어를 먹는 게 예산일이다라고 하던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매일 뭐 거북이랑 악어만 먹었다고 그러던데요. 이건 약간 가정인 거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 교회 헌당과 성경 봉헌식 때문에 이제 축제로서 좀 주식 중에서 고퀄리티 음식이 이제 악어와 거북이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신 거네요. 그렇고 주식은 남자들이 이제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리고 정글에 들어가서 만나는 동물이나 뭐 식물, 이제 뭐 새들 같은 거 잡아서 가족들이 이제 그걸로 먹여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나무 열매 따먹고 그리고 만지오카라고 하는 뿌리 식물이 있는데 그냥 마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걸 이제 많이 갈아서 이제 생선이나 고기에 뿌려서 같이 겉들을 먹어요. 근데 이번에 이 악어와 거북이는 굉장히 특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게 아니군요. 악어가 이제 몸보신 음식으로 되게 손꼽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먹고 싶으셨어요. 그 맛을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잘 많이 먹어봤어요. 낯선 음식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장작불에 정말 기름기 쫙 빠지도록 고기를 오래 구워요. 다 보이게. 그다음에 이제 먹으면 사실 고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 맛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악어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오히려 악어는 약간 장어 맛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만큼 선교지에 가셔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시장하신 배를 악어라는 특식으로 채우셨던 것으로. 자, 근데 정말 생전 처음 또 정글을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 바나와 마을을 가는 마지막 경비행기를 탈 때 그 아마존 면적 자체가 남한의 뭐 7, 80회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숲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서 제일 먼저 사냥을 먼저 한번 체험해 보라고 저를 이제 정글로 보내셨어요. 선교사님과 인디오가. 그래서 인도에 따라서 정글을 들어가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뭐 산속 같은 정도가 아니라 영화에서 보던 정말 정글의 그 아주 깊은 그걸 경험하면서 그것도 참 되게 놀라웠고 제일 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씻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 그냥 강변에 그냥 뛰어들어서 거기서 항상 씻는 거예요. 수영을 하듯이. 근데 이제 그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고 좀 뭐 가축의 배설물도 다 떠내려오고 거기서 저희도 들어가서 뭐 그냥 씻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열흘을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참 이렇게 문자가 없는 부족의 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또 그 부족에게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런 성경 번역 사업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이전에 국어교사로 계실 때 그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 글자가 없어서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되게 움직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100여 명도 되지 않은 이 부족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를 먼저 습득하고 그걸 문자화시키고 그래서 바나 부족에게는 책이 없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부가 들어가서 이제 찬양집도 만드시고 이번에 이 성경 번역을 만든 이 의의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선교사가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이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직접 읽고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감동적이었던 게 그렇게 이제 전달한 성경을 직접 들고 마을 전도를 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마존 강변 따라 나올 때 3일반 기간을 달리면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 강변에 있는 마을들을 찾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큰 도시를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있지 않고 학교도 있지 않고 어떤 교육을 하거나 지도자도 없는 그런 마을들이었어요. 30명 미만의 작은 마을들. 그런 마을들의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그 번역한 성경을 전달도 하고 저희가 준비한 뭐 어린이 사역과 의미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뭐 소수든 많은 사람이든 그것 자체가 그 마을에도 없던 성경이 전달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막판에는 저희가 타고 나온 배도 저희가 뭐 돈을 지불해서 산 것이 아니고요. 강명관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현지인 까누따마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 배를 직접 협력을 해줘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 교회에 가서 저도 설교를 할 기회도 얻었고 그 700~8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서 뭔가 브라질 사람들의 굉장히 정열적인 또 그 신앙을 볼 수 있었고 함께 복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동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한테도 상당히 감동적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청년들은 다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는데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번역이 20년의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거든요. 20년 만에 포기하지 않는 이 사명에 부응하는 모습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그냥 막연하게 꿈꿨던 이상적인 비전들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내 삶의 작은 삶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정말 이곳에서 누릴 수 없는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그건 감사였어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식사를 할 때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늘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알고 있던 찬양, 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한 명의 크리스찬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삶에 내 삶에 너무나 버릴 것이 없는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네, 그렇군요. 20년 사역의 결실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전달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텐데요. 이 바나바 부족을 통해서 새롭게 갖게 되신 또 비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다른 세계 속에 또 귀한 열매들을 보고 왔는데요.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20년의 성경 번역이 나온 이 이후의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계획은 없으시고 처음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성경책은 나왔지만 또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당식과 함께 이제 바나와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나 부족과 인근에 있는 모든 브라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교가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20년이란 시간, 그야말로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정말 몇십 배, 또 몇백 배가 된 현장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런 좀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또 그런 다짐까지 해보게 되네요. 네, 명성교회 백재용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더욱 불편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양국이 공멸의 길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도록 방향 조정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모든 국제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찾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